안녕하세요. 인류의 문명을 바꾼 화학, 부제 원자, 분자, 그리고 세포에 관한 화학 이야기라는 제목의 책을 쓴 경희대 화학과 하상수라고 합니다. 세계의 위대한 발명품 또는 우리 인류의 운명을 바꾼 발명품, 과학기술이라고 얘기했을 때 제가 리스트를 찾아봤습니다. 타임지에서 선정한 20세기의 위대한 발명품 이렇게 해서 그런 것도 있고요. 다양한 언론 매체에서 조사를 했는데 거의 절반이 화학 관련이에요. 화학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하다못해 100년 전에 우리 선조들이 살았던 시대와 비교했을 때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실 수 있죠. 플라스틱 예를 들 수도 있고요. 많은 석유화학 제품들, 그 다음에 인류의 질병을 극복한 게 많은 약들이잖아요. 그게 화학의 산물이죠. 화학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역사적으로는 알케미, 그래서 연금술을 화학의 시조로 하는 책들도 있고요. 왜냐하면 알케미라는 게 수은이나 다른 금속을 이용해서 금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질을 이용해서 뭔가 반응을 시키고 변화를 시켜서 내가 원하는 뭔가를 만들어보자. 그래서 마법사의 돌도 등장하고, 그래서 알케미를 화학의 시조로 쭉 얘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니까, 알케미들은 많은 경우 점성술사나 아니면 요리사 등과 같이 많은 게 비밀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해서 이걸 만들었다 할 때, 비어있는 부분이 너무 많아요. 안 가르쳐줘 이런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그걸 화학의 시초라고 하는 이유는 반응을 시켰다는 측면도 있지만 거기에 관련된 기구들, 유리기구나 아니면 저울이라든지 온도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시기에 이제 탄생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걸 시기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또 아니면은 보일이라는 분이 기체를 이용을 해서 압력하고 기체 부피는 반비례 한다. 그 다음에 원소는 이런 거다 정의하신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일부터를 화학의 시작이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라부아지에가 이 산화 이론을 통해 가지고 그 토마스 쿤이 얘기하는 화학 혁명을 일으켰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라부아지에부터 화학이 시작됐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또는 1777년경인데 칸트는 1800년 넘어까지 살았거든요. 칸트는 화학을 과학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슬픈 일입니다. 그 이후에 이 유기화학이라든지, 유기화학은 뭐냐면 무기물질, 유기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살아있는 어떤 물질을 유기체라고 표현을 했고, 유기체에 있는 물질을 유기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유기물은 바깥에서 발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체가 아닌 거는 무기물, 구분해서 생각을 했는데 1800년대 초, 1820년경에 무기물을 이용을 해서 유기물을 합성하는 데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유기화학, 화학의 시작 이렇게 칸트가 인정을 안 했기 때문에 그때부터 화학의 시작이다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화학 하시는 분들은 역사가 길면 길수록 좋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탈레스가 질문한 게 세상은 뭘로 구성되어 있느냐? 물이다. 화학적 질문이고 화학적 답을 했잖아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철학의 아버지라고 얘기한 이 탈레스가 화학적 질문을 했고 화학적 답을 했다. 화학의 역사는 탈레스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책은 탈레스부터 제가 썼어요. 파스테르가 얘기를 했죠. 준비된 자한테만 행운이 온다. 사실 과학 발전에서는 그게 맞거든요. 그런데 그런 의미로 매칭을 시키기에는 너무나 우연적인 요소가 좀 두세 개, 이렇게 여러 개가 겹쳤다라고 볼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가 이제 플레밍의 그 페니실린 발견인데요. 페니실린 발견이 왜 의미가 있느냐? 1차 세계대전 때 총이나 칼로 죽은 군인보다 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스페인 독감이죠. 독감 걸려서 죽은 사람이 더 많습니다. 이 페니실린이 등장하면서 유기분자를 이용을 해서, 물론 아스피린도 있지만 유기분자를 이용해서 우리가 병을 극복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거든요. 그래서 페니실린은 어떤 아주 단순한 유기화합물이 지금까지 인류를 몇 명 구했느냐 했을 때 가장 대표적인 분야가 페니실린입니다. 이게 푸른 곰팡이가 만드는 물질인데요. 플레밍은 푸른 곰팡이를 키우지 않았어요. 다른 세균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곰팡이나 뭐 이런 거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었는데 뭐 휴가 갔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은데 휴가 갈 때 창문을 열어놓고 갔대요. 그런데 위층인가 뭐 더 위층인가에서 이 푸른 곰팡이를 키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바람이 불고 이러면서 그 층에 있던 균주가 날라와 가지고 이 플레밍이 키우던 그 균주 위에 이렇게 얹어지게 된 거죠. 이거 정말 우연 아닙니까? 그런데 휴가 갔다 와서 보니까 다른 데는 자기가 키우던 균이 살아있는데 푸른 곰팡이가 앉은 부분에는 자기가 키우는 그 곰팡이가 죽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왜 죽었지? 그 과학자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그 질문을 던지게 된 거고, 그래서 이제 페니실린이 발견되게 된 거거든요. 이 그 플레밍과 플로리 체인 얘기도 또 그 한 축을 담당할 수가 있죠. 왜냐하면 플레밍은 사실 이 페니실린을 발견을 하긴 했지만 이것의 진정한 의학적 의미랄까요? 그래서 왜 얘가 박테리아를 죽이는지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는 못했어요. 임상실험을 하려다 양이 부족해서 제대로 된 연구도 못했고, 그 말은 페니실린 대량 생산이나 뭐 이런 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플레밍은 10년 동안 사실 이 페니실린 관련해가지고 기여가 좀 거의 없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다가 이제 플로리와 그 체인이라는 분이 등장합니다. 그 푸른 곰팡이에서 페니실린을 정제를 해서 확인을 하고 그걸 합성법을 통해서 합성하는 법까지도 제안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대량 생산이 가능하게끔 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노벨상은 세 분이 같이 받습니다. 플레밍, 플로리, 체인. 그런데 플레밍은 이 사람들한테 왜 주냐는 의미의 얘기를 했어요. 플레밍이 그렇게 나오니까 플로리와 체인은 우리의 기여가 없었으면 너 업적은 아예 의미도 없었고 역사 속에 사라졌을 수도 있어. 그가 그렇게 말해?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할 거야. 우리 둘이 받아야 돼.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분들도 좀 갈등이 있었죠. 많은 사람들이 화학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죠. 케미포비아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화학 힘들어하고 아유 화학물질, 공해물질 뭐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런데 제가 이 책에서 강조하고 싶었던 건 우리 몸도 화학물질입니다. 세상 모든 게 화학물질이거든요. 화학물질하고 싫어하셔야 될 건 유해한 화학물질, 몸에 안 좋은 화학물질입니다. 그 많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과학을 공포화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과학 발전으로 인해서 어떤 나타나는 위험한 현상들, 뭐 아일랜드라든지 뭐 등등등 그런 영화들 되게 많은데요. 과학으로 인해서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몰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사회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그 문제를 또 해결할 수 있는 것도 과학일 수 있다. 주도가 돼서 할 수 있다. 뭐 그게 이제 화학이 지구를 풀어게라는 모토인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과학 긍정주의 적인 사고기는 하죠. 그런데 과학 긍정적인 사고를 하지 않으면 대안이 뭘까요? 예를 들어서 플라스틱, 미세 플라스틱 문제 사람들이 많이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플라스틱이 가져온 혜택은 생각을 하지 않는 것 같아요. 플라스틱이 없을 때 우리들은 소재를 어떤 걸 썼냐면 나무, 철, 흙 뭐 이런 거 썼습니다. 그런데 다 한계가 있었어요. 특히 목재 뭐 이런 것들은 나무를 베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플라스틱이 등장하면서 나무를 더 이상 많이 안 베어. 밀림을 보존할 수 있는 게 플라스틱의 등장입니다. 그 다음에 플라스틱 등장으로 수많은 음식들 보관 기간이 길어졌어요. 옛날에는 음식 만들면 그날 다 먹지 않으면 버려야 됐어요. 그 음식물 쓰레기가 하천을 오염시키고 한 것도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물론 냉장고의 냉매도 화학이죠. 냉장고 그리고 냉장고에 들어가는 용기들 다 플라스틱이고 뭐 그렇습니다. 그 용기에 의해서 음식물 보관 기간이 엄청나게 늘었죠. 환경에 개선하는 면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만큼 현대에서 이 과학이 가지는 의미, 비중, 그 다음에 경제 발전과의 관계
등등과 관련해서 너무나 중요한 문제거든요. 역사를 가만 보면요,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 기술이 안정적으로 그냥 시장에 자리 잡은 거는 생각보다 많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경쟁자가 없을 때 그렇거든요. 예를 들면 피임약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언급했던 페니실린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기존에 뭐 존재했던 상품이 없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블루오션에 등장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시장에 정착하고 마켓을 만들고 했죠. 그런데 많은 과학 기술은요, 기존에 어떤 기술이 있었습니다. 뭐냐면 트랙터 같은 경우에는 말과 소가 있었죠. 전기등이 등장할 때는 가스등이 있었죠. 항상 반발이 있었거든요. 과학 기술이 발전할 때 기존 그 어떤 시장, 상품 시장과의 갈등을 해결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 정치자의 결정인 때가 많았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어떤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이쪽에서는 이 기술로 환경이 오염될 거야, 이 기술로 무슨 문제가 생길 거야 하면서 공포 조장하는 쪽으로 갔고요. 이 새로운 기술은 이것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야, 이거야말로 새로운 우리 인류 문화의 혁신이야 하면서 자기 기술이 효율적이고 뛰어남을 강조하고 그러면서 부딪혔는데 두 개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거냐는 정치자의 결정인 경우가 되게 많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정치자를 우리가 결정할 수 있잖아요. 과학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요, 지금은 과학 없이는 살 수 없는 시대고 과학 자체가 어떤 정책의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경우가 되게 많은데 과학이 없이 살 수 없는 이 시대에 과학을 알지 못하면 그 과학에 대한 수동적인 사용자밖에 못 됩니다. 그런데 과학을 알게 되면요, 그 기술에 대해서, 그 정책에 대해서 능동적인 선택자, 투표권자가 됩니다. 그래서 내 한 표를 선택을 내가 원하는 과학 정책 또는 과학 기술 발전을 이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과학은 공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 제 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